스카이어 surf 타임즈 2023년 10월 30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과 사기 기사로 일주일 이상 헤드라인 도배하는 언론 매체들. 일주일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제 느낌상으로는 매일 보더라도 어떤 매체라도 지금 마약과 사기 기사로 계속 도배를 하고들 있어요. 과연 이것이 헤드라인에 뜰 만한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사기에 대해서는 뭐 옛날 같으면 썬데이 서울이나 뭐 이렇게 취급할 얘기인데 인터넷이 되면서 뭔가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거에 시민들을 우매 정책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사기 수법이 뭐였는지 뭐 이런 아니 글쎄 썬데이 세월 성격 가지고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 헤드라인에 계속 띄운다는 건 난 참 이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마약이란 것은 지금 뭐 연예인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줄기를 수사해야 되는데 원래 지금 이 공급선을 마약 특별수사본부까지 생긴 거 아니에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친구들 머리가 나쁜 새끼들이지. 그걸 이성균이가 그런 거 했다는 첩보가 있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추적을 해서 어떻게 감시를 해서 공급하는 놈들이 누군지, 그 공급하는 놈들의 그 마약은 또 어디서 해외에서 어디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근본 마약 공급책을 잡아야 될 친구들이 이걸 무슨 좀 사용자는 사용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슈화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공급책 보고 빨리빨리 숨어 증거 없애 이 새끼들 짜고 치는 고스톱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이 정치하고도 무관하지가 않고 또 돈 세탁에도 많이 쓰이고 각종 비리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로 유명한 거죠. 음, 경찰하고도 뭐 짝짝꿍 해가지고 해먹는 것도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다 보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소상공인 은행 종로를 타는 것 같다. 한숨, 민생 파고들 것. 이해지 동아닷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30일 오늘이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깨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올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로로 타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며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자,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한 게 아니고 돈을 빌릴 땐 자기가 필요해서 빌린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경영을 못 해가지고 원리금 상환하기 급급하고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지 왜 정부 탓이야 그게.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계속하게. 이 행정부한테도 좀 민생의 소리를 들으라 뭐 이런 얘기는 다 맞는 얘기인데 그거 하면서 이제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기 잘한 것도 좀 얘기도 하고 107조 거대 운동장 경제 민생에 활기차게 기여했다. 한국 주식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이런 거는 뭐 좋다 이거예요. 검경 전세 사기범 공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단해라. 요게 이제 마약 얘기도 집어넣어줘야 저기 대통령으로서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 출신이라면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단해라. 마약 공급책을.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거가 대통령스러운 건데 조금 못마땅합니다. 좀 섭한 생각이 들어가네요. 윤 국민절규의 신속응답이 최우선 민생 현장 강조 YT 내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국민연금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 근거나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해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파트 1에서 그 일본 노부부의 그 국민연금 뭐 19만 엔 이건데, 우리로 따지면은 그 190만 원이에요. 190만 원. 19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그 꽤 많이 받는 거죠. 이거를 뭐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보험료를 더 내라는 얘기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기가 싫어가지고 안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뭐그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은, 에, 그 공무원연금이나 깎을 생각을 좀 해라. 그 국가 부채도 많고 그러는데, 국가 공무원들 월급 주고 뭐 이러냐고도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와줘야지. 종로릇 은행을 양반으로 하는 비유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은행이 주인이란 얘기 아니냐. 종로릇이니까 은행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50% 넘으면 은행이 주인이 되는 건 맞아요. 그건 그런 거고, 50% 넘게 그 자기 자본에 그 50% 넘게 그 부채를 빌렸다 그러면은 그 자기 회사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로로 타는 건 맞는 얘기예요. 마땅한 비유인데,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정부가 하는 거 아니냐.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아니었던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대출을 받겠습니까? 시중은행입니까? 시중은행도 받고 뭐 다중으로 받겠지만은, 중소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음, 그 약간 그 낮은 금리라도 제공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마음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로는 하는데, 적절한 비유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4분기 가계 중소기업에 내주는 은행 대출 깐깐해질 듯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4분기에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좀 깐깐하게 그 굴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또 은행 횡재세를 걷겠다 하는 게 민주당 쪽에서 나오니까, 아이 기분 나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무식하게 얘기해서, 뭐 여기 그 쭉 뭐 여러 그 비금융권 얘기도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포스코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투표 가결, 30일 회의 중대 기록.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노조 75%가 찬성에 가결했다. 협상 압박 수위 높일 듯. 그 결론 부분만 가져왔는데요.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포스코 공장이 전부 멈추지는 않는다. 365일 용광로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단체 협약에 따라 파업 등 쟁의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 근로자를 두고 있어 최소 인력은 투입된다. 또 재선, 제강 등 쇳물을 다루는 공정은 노조법상 파업이 제한된다. 이렇게 그 계약은 돼 있으니까 하는 건데, 포스코 그 상반기 그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3분기 거는 그 잠정 실적이라서 아직 그 포스코 자체 거는 몰라요. 매출이 그 20조 원 했는데 27.7%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왕창 뛰었죠. 그래서 매출 총익 줄고 판매 및 관리비가 무려 86.8%나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34.6%가 감소한 게 상반기 실적이었습니다. 1조 한 7천억 정도 했었는데 1조 원대로 떨어졌죠. 1조 1천억 원대로. 한 5천억 원대가, 아니 6천억 원대가 그 영업이익이 날라갔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월급 올려달라고 으쌰으쌰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합쳐진 건데, 3분기 예정 실적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58조 5천억 원으로서
매출이 10.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9.6%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6%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철강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34.6%로 대폭 내려갔거든요. 대부분 파업하는 게 포스코니까 이렇게 그 회사 경영 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노조가 한다는 건 돈 많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비상장 기업이 되면서 그 이게 그 이 사업 보고서를 알라고 그러면은 좀 쉽게 그 접근이 안 되고 금감원에 가서 또 별도로 또 찾아봐야 되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평균 임금이 얼마 받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그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죠. 돈 없어도 일본 오세요. 일본 외국인 창업자 비자 조건 푼다. 이영희 기자가 더 중앙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이 정부가 외국 기업가들의 일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경영자 비자 취득을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 니혼 게이자 신문이 30일 날 보도했습니다. 사업소나 출자금이 없이도 사업 계획만으로 2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돈도 꿔주겠다. 사업을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로까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 경영관리 재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통상사업소, 통상 사업소 사무실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또는 500만 원, 4,5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제시해야 그게 이제 뭐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런 거 싹 없애고 맨몸으로 들어와도 그 한 2년 동안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학생 창업도 쉬워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어, 그런 거를 한 이유가 그 해외 첨단 기술 같은 거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재료관리청이라는 데가 또 있는 모양이네요. 경영관리 자격으로 일본에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이 올해 6월 시점으로 약 3만 5천 명인데 2015년 기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경영 컨설팅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이런 거 보면은 글쎄요, 또 흥미가 그 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말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이 경영 관리 자격 뭐 이런 거를 그 3만 5천 명이나 있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뭐 영어 그렇게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유창할 것 같지도 않고 일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도전해보기 나이도 많이 먹고 좀 힘들죠. 한국인의 경우 일본 공무원도 어, 한국말 잘하는 일본인으로 착할 정도라면은 뭐 금상첨화 더 금상첨화 아니겠느냐. 아, 뭐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말 잘하면은 얘기하다가 아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한국인이세요? 그렇게 일본말을 잘하십니까? 이런 수준 정도는 가서 뭐 사업을 해보든가 말든가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 일본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 많은데 경영 관리나 컨설팅 이런 쪽으로는 일본 자체 그 경영 컨설팅도 해먹기 어려운데 글쎄 수준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창업 비자 조건을 푼다. 이런 것도 있네요. 중국과 러시아, 중국 군사 포럼서 미국 겨냥을 했다. 유른테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만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겨냥해서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허레이 중국 중장은 일요일 패널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통일을 위한 전쟁, 정의롭고 정당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막는다면 미국은 악당이다. 불의한 거다. 이런 입장을 표현한 거죠. 어, 동북아시아는 북로 중
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보통 북러 그랬는데 북러 중 왜냐하면 북하고 러시아가 요즘 가까워져 가지고 이렇게 제가 붙여봤고 한미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 이 삼국 동맹끼리 군사 동맹끼리 한번 붙을 날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한미일 군사 동맹을 철저히 해나가야 북러중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에도 갔죠. 이 쇼이구 그 저기 국방장관이 뭐 했는데 처음 보는 인물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설리번 웨스트 뱅크라고 해서 뱅크라고 해서 난 처음에는 은행인 줄 알았더니 서한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극단주의 정착민 폭력은 전혀 용납할 수 없다. 유대인 중에서도 극단주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폭력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이스라엘한테서 경고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착민들의 보복 공격을 규탄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자 지구만 신경 써. 서안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장은 좀 이스라엘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복을 그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한테 하면은 안 되지. 자꾸 왜 그 못 살게 구냐 기분 나쁘게 우리 지금 돈 들어가고 힘든데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파트 1에서 얘기했지만 드디어 이제 이게 본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유전 폐쇄 후 이집트 가스 수입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보도한 사람이 타렉 엘 타블라위와 압델 라티프 와바. 이게 발음상으로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집트의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됐다고 내각이 일요일 밝혔다. 이는 가자 분쟁이 북아프리카 국가에 끼친 영향을 반영하며 대유럽 수출 재개에 대한 희망을 꺾을 수 있는 전개가 된다. 가스 수입 중단은 이스라엘 당국이 이달 초 타마르 가스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폐쇄 명령을 내린 가스전과 생산을 강화한 또 다른 주요 가스전을 운영하는 세브론사는 즉각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회사는 금일 이집트와의 계약 중 일부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한테 그게 이제 왜 그런가? 그러면은 세브론은 유럽에 그 수출을 하는데 이집트가 그걸 받아가지고 수출한다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바다라고 하더라도 그 거리를 따지면은 시나이 반도 쪽에서 보더라도 거리가 뭐 이 좀 애매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렇고 터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요거 저 분쟁의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가자지구 앞바다에도 그 뭔가 가스전이 현재 발견이 돼서 돌아가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의 본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필자가 예견했던 바이지만 가스전의 자본이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 쉐브론이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자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의 앞바다 가스전에 대한 지분 요구가 막히자 버린인 아닐까. 그러니까는 야 그 지분 못 줘. 그냥 우리가 그냥 먹을게.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이 빠질 수가 없죠. 세브론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자가 이 테러를 넘어선 에, 그 인질 납치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인들을 학살한 그런 그 행동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진은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LNG 선이 어디에서 찍은 건 모르지만 히잡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팔레스타인인들일 거 아니에요. 이집트 여성들도 히잡을 쓰나요? 아닐 거로 알고 쓰나? 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상징적인 의미다 이겁니다. 상징적인 그런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걸고 가스 유전을 그 나름대로 지분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전쟁 아닌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고 싶습니다. 외환위기 수십 배, 대통령 비서실장의 늦은 가계부채 경고. 요게 이제 그 중앙일보라면은 인터넷 뉴스에 헤드라인에 이런 거를 좀 띄우지. 꼭 일본 판을 봐야 이런 뉴스가 나오냐. 좀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에 겪었던 외환위기의 수십 배 위력이라고 경고. 그랬으면 금리 올려야지. 뭐 금리는 또 안 오르고 은행 대출 많이 해주고 보금자리론 뭐 이따위 거 해가지고 부채가 또 가계부채가 뭐 많이 올랐다 그러고 과거의 정권에서 유행한 외환과는 상관없는 차익과 투자의 스타일은 정말 위험하다. 2022년 말 한국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에 대비 108.1%로 스위스 130.6%에 이어 세계 2위다. 김 실장의 경고는 다소 당돌한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은 상당히 어긋난 대응을 했다. 이미 저도 어저께 얘기했습니다마는 환자가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이창영 한국은행장한테 당신이 전문가라면은 소신 있게 의사로 비유했으니까 환자가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디 있냐. 의사가 처방전을 해줘야 그게 되는 건데 처방전도 제대로 처방을 하려면 그거보다도 즉방약 효과 나오는 게 주사요법 아니냐. 인젝션을 하는 그것을 당신이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난 올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잘 호흡이 맞아가고 말들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엇박자가 지금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따위 식으로 지금 와서 그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은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이게. 그럼 그 금리 올려서 돈들 갖게 만들어야지. 가계부채 줄여야지. 우리나라가 맨 마정에 참조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리스 꼴라서도 안 되고 또 무슨 뭐 이탈리아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꼴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부의 가계대 부채 대응 전선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대중 영합주의 포퓰리즘이 숨어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기준금리는 미국과의 차이 2%가 있는데 이 계불주의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전에부터 한 달 이전부터 얘기해가지고 이 저기 스루프 타임즈의 그 보조 주제도 뭐 생존과 국익을 이전에 아니 그 주제에 그걸 하는데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 구조 속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김정 이북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면은 고난의 행군들을 전 국민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그 저기 IMF 때 전 국민이 그 금모으기 운동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임금도 안 오르더라도 몇 년을 버텨가지고 그걸 벗어났잖아요. 지금 그런 위기감을 심어줘야지 정부가. 어, 그게 오히려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현재 이만큼 어렵소.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난 정권처럼 포퓰리처럼 똑같이 포퓰리즘으로 했다가는 또 5년 후에는 또 몰라요. 또 2027년인가 대선인가 내년 총선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를 따라가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이것이 또 그 박송희 기자 경향신문에서 했는데 포퓰리즘 정치 등 지적한 조기동 작가의 얘기들을 쭉 얘기들을 풀었습니다. 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자신들이 없으니까 정체성 논쟁을 벌이는 까닭은 그것밖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저는 요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체성이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세계 경제에 이제는 글로벌화된 세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자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수출을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도 나빠지는 거고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국민이 선택하는 기준 잣대가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클린턴이 대통령 될 때 캐치프레이즈가 It's no economy, stupid 이렇게 했는데 정체성이야. It's the identify, 뭐 영어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stupid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에서 토착 외구 역사 논쟁을 앞세워놓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내세울 만한 대안이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진단이에요. 선진국 다음은 약속의 땅이냐? 아니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지금 찾아서 지금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네요. 좀 쉽지가 않겠죠.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뭐 들어섰나요? 들어섰다고 자부를 해보더라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사회계약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진단했다. 이런 것은 그 IMF에서 그 연구한 무슨 학자에 의해서도 코끼리 그래프로에서 그 경제가 발전할수록 중산층의 비중은 줄어든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가 납작하게 되는 그런 그 경제 구조가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거를 뭐 새 것처럼 진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 외국에서 그렇게 나온 얘기예요.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한데 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거는 제가 전망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실천의 영역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단만 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이 왜 이리도 많으냐. 또 예측이라고 해서 또 먹고 사는 자들.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을. 그래야 예측을 한 거를 내가 신뢰를 해주겠다. 아유, 죄송합니다. 기침이 왜 계속 나지? 코감기가 줄어드니까 또 기침 감기 쪽으로 또 이 바이러스가 올라간 모양이에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병원 안 가고 견디고 힘드네요. 또 그 의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GS건설 매출 10조 원대를 달성해서 20.8%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 손실 1947억 원으로서 144%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1.9% 영업 손실률입니다. 7.2%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매출 7조 8천억 원으로서 9.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48.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9.3%로서 2.4% 상승했습니다. 아마 그 GS건설은 LH공사 그 철근 빼먹기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뭐 무너진 거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참 GS건설 참 헤어나기 어렵게 생겼습니다. 하나 시스템,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죠. 매출 1조 6,710억 원으로서 19.4% 증가했고 영업이익 123%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3%, 영업이익률 높지는 않네요. 2%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S-오일 매출 25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8.7% 감소했고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60.4%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4%로서 5.7%나 하락했습니다. 석유 유가가 좀 올랐다가 그 작년에는 이렇게 좀 좋았다는 얘기인데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뭐 분쟁이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뭐 저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이스라엘 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도 유가는 내려간다. 아, 이게 옛날 같은 논리는 이제 안 된다. 이런 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산유국이 되면서 어, 그, 그런 논식은 산식은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를 내려서 손들 때까지 유가 내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니드 그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을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이 8,864억 원으로서 10억 원대로서 16.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93.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3.6% 하락했습니다. 아주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이네요. LG화학 매출 42조 1천억 원대로서 12.8%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17.6%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2%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화학 케미칼 계통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 같다. 그러나 제품들은 경쟁품들이 많아가지고 석유 화학 제품들이 크게 못 올리니까 이런 영업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사업 보고서가 나와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넥센 타이어 업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매출 2조 원대로서 전년도보다 6.8% 증가했는데 영업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영업 손실 651억 원에서 1228억 원 흑자로 돌아왔으면서 288.6%나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9.5% 상승했습니다. 자이 S&D, 자이라는 아파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매출이 1조 9천억 원대로서 19.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0.7%가 하락했어요.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 2.8% 하락했습니다. 뭐 부동산 관련 업체인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매출이 1조 3,57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3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59.4% 감소했습니다. 여기가 요소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요소수 선전하는데도 유명한 치어리더걸 차용해서 히트를 친 바 있죠. 영업이익률 7.5% 하락했습니다. LS 일렉트릭 매출 3조 2천억 원대로서 30.8% 증가했고 영업이익 59.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4% 상승했습니다. 국내 중전기 분야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수요가 크게 늘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KG 스틸, KG가 상당히 저는 궁금했는데 이게 옛날에 동부제철을 인수한 회사 같아요. 매출은 2조 4,892억 원대로서 13.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5%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만큼은 0.2%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KG 쌍용을 인수해서 KG 모빌리티로 이름도 바꿨죠. 이것도 KG 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곽재선 회장이라는 사람이 언제 튀어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 제조업 출신 같지가 않고 제 생각에는 금융 출신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인물 추적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도 나긴 합니다만은 현대 BNG 스테인리스 판을 하는 데인데 매출이 8,259억 원으로서 16.5% 감소했고 영업 손실 278억 원이 발생이 됐어요. 160%나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4%로서 8%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조금 만드는 것 같아요. 현대 BNG 스틸이. CJCGV가 계속 적자를 하다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 1조 2천억 원으로서 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22억 원 발생이 돼서 전년도 영업손실 634억 원에서 150.8%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고 영업이익률은 뭐 높진 않습니다만 2.7%로서 9.4%가 상승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명 유튜버 슈카 월드가 그리스 경제가 파산했다가 우리나라 IMF처럼 이 벗어나는 긴 12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 화면을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리해서라도 그리스가 어떻게 이 부채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그런 우리가 또
또 다시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행군을 한 거죠. 전 국민이. 그래서 2019년에 그 신임 키아리코스 미초타키스라는 뭐 약간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딱그 보면은 이 하버드하고 그 맥킨지 경제통들이 그 금융통들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터키에도 현재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은행장이 그 JP 모건 출신들 갖다 쓰고 있잖아요. 잠깐 미국 출신들이 세계를 지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걸 또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